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주원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는데 어떻게 멋진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사실 계획은요, 멋진 계획이라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계획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천은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1월 4일이니까요. 만약에 어제까지 작심 3일로 해서 조금 실패하고 계시는, 벌써부터 좀 실패 조짐이 보이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작심 3일 들어가시고 또 사흘 뒤에 또 다시 한번 작심 3일 들어가시고 이러시면 1년 내내 좀 계획을 실천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실천을 해가면 올해는 좀 이렇게 성과가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슬기로운 펀드 생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2주 전부터 계속해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주실지 같이 얘기 나누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진동희 과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은 어떤 새해 계획 좀 세우셨어요? 계획은 세웠는데 방금 네. 말씀하신 작심삼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다시 한번 작심 3일을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원래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었는데 네. 나누는 얘기가 이제 너무 재미있고 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내친 김에 한 주 더 하죠. 뭐 이래서 이제 오늘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오늘까지 말씀하신 대로 3회에 걸쳐서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순간 인사말을 빼먹을 뻔했네요. 이제 저랑 같이 이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서 때로는 되게 어렵게도 느끼셨을 거고 때로는 되게 쉬우면서도 또 이제 모르는 거를 또 알게 됐고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처음보다는 그런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세 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쉽게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거부감 정도만 사라지면 사실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당장 이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접하게 됐을 때 언제 한번 들어본 얘기다. 그게 뭐였었지 하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계속 반복하고 또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듯이 사실 이런 지식이라는 것도 계속 반복하면 좋고 또 두 번 들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또 몇 번 반복하면 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정확히 알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나 용어들이 익숙해졌다는 것만으로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옵션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제 얘기가 끝냈는데 네. 이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기억 나시겠지만 옵션 같은 경우는 장래 특정 시점 혹은 특정 기간 동안에 지정된 자산을 미리 정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그런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옵션은 기초 자산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기초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즉 선물 같은 경우는 만기일에 좋든 싫든 계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대 이익 또는 무한대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옵션 같은 경우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거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는 권리 행사를 그냥 포기해버리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손실이 옵션 프리미엄 정도로 제한이 되고요. 그래서 옵션의 기본 및 종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죠. 네. 이 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분류 방식의 옵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먼저 콜옵션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사전에 정해졌던 가격, 즉 행사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해당 상품이 거래될 경우에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콜옵션은 사는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당 기존 가격보다 상품 가격이 비싸졌을 때만 그 옵션을 행사해야 의미가 있겠죠. 뭐 싸지면 당연히 콜옵션을 포기하는 게 나을 거고요. 그리고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가격이 싸질 경우에는 콜옵션이 아니라 풋옵션을 매수했다면 옵션을 포기 안 해도 되고 또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현재 500원짜리를 한 달 후에 뭐 500원에 팔기로 했는데 그게 폭락을 해서 200원으로 됐다. 그럼 풋옵션을 행사하면은 그 200원이 됐지만 난 여전히 5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당연히 풋옵션을 행사하고 또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옵션 매수자 같은 경우는 그 뭐 콜과 풋,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에 관계가 없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행사하고 불리한 경우에는 포기를 하면 되는 게 이제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옵션 매도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옵션 매도자 같은 경우는 옵션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돈을 옵션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옵션의 매수자는 뭐 마음에 들면 권리를 행사하고 마음에 안 들면 권리를 포기하면 되지만 옵션 매도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다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옵션 매도자 같은 경우는 웬만한 자금력이 없으면은 사실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럽식 옵션과 미국식 옵션입니다. 이거는 만기일 이전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냐 아니면 가능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유럽식 옵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권리 행사 시점, 즉 만기일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요. 미국식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일 이전에 아무 때나 권리가 행사가 가능한 옵션을 이제 미국식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상품 옵션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 자산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사실 무엇이든 다 옵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단지 그 옵션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의 대상이 되게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주식이 대표적이고요. 뭐 금이나 원유, 철강 같은 그런 그 상품이나 달러 같은 통화뿐만이 아니라 뭐 주가지수 같은 그런 지수 같은 경우도 훌륭한 옵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심지어는 뭐 신용 같은 경우도 그 옵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옵션 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 가격에 따라서 옵션을 분리하면은 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등가격, 내가격, 그 외가격 옵션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 옵션을 접하시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거래할 때 그 행사 가격은 프리미엄, 즉 돈을 내는 사람인 옵션 매입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가격은 현재의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높거나 또는 낮을 수가 또 있겠죠. 그래서 등가격, 내가격, 외가격 옵션은 이 행사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옵션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사 가격이 시장 가격과 같은 경우를 등가격 옵션이라고 하고요. 지금 행사하면 유리한 경우, 즉 옵션 매수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내가격 옵션, 그리고 지금 행사하면 옵션 매수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를 외가격 옵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거래소 옵션 그리고 이제 장외 옵션 같은 경우는 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장소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정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은 그 거래소 옵션이고요. 그 외에서 거래가 되면은 장외 옵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그 분류 방식에 따라서 옵션이 굉장히 많이 나눠집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분할 수 있는 종류에 따라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방금 이제 등가격, 내가격, 외가격 이렇게 이제 행사 가격에 따라서 손해냐, 손실이냐 이제 그렇지 않냐 뭐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뜻 생각할 때는 외가격 옵션의 경우에 이제 권리 행사를 하면은 만약에 매수자에게 손실이 발생을 한다. 네.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누가 매매를 할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긴 해요. 네. 네, 이게 사실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 알고 나면 이제 뭐 당연히 옵션이 기본이기도 하지만 실생활에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용어 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그 옵션을 좀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사실 간단히 풀어 말하게 되면은 가능성을 거래하는 상품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뭐 현재 시장 환율이 1,000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에 만기가 3개월이고 그리고 행사 가격은
$1,200원인 달러와 콜옵션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또 미국식 옵션이고요. 그러면 그 이 콜옵션은 지금 당장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1,000원인데 콜옵션 사는 권리를 행사하면 1,200원을 주고 사야 되니까 지금 행사를 하면 당연히 손실이 나겠죠. 네, 예. 그렇죠. 이게 그냥 매각의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옵션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시간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3개월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따라서 현재는 뭐 그런 뭐 미운노를 새길지 모르지만 3개월 후에는 100조가 될 수도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격, 외가격, 등가격 옵션은 현재의 옵션의 조건을 알기 위한 하나의 그냥 단어, 즉 용어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괜히 이 용어 때문에 어려워지는 건데요. 사실 알고 나면은 별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환율이 변하는 등 그 옵션의 기초자산이 움직이는 정도를 변동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에서 이익이 발생할 기회가 당연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옵션의 가격은 이에 따라서 비싸지게 됩니다. 따라서 옵션 거래란 변동성 예측하기 게임이라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의 크기를 옵션의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내재 변동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 가격에 내포되어 있는 이 내재 변동성이 내가 예측하는 변동성보다 작으면은 그 옵션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고, 또 반대로 더 크다면은 옵션을 매도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그 달러와 콜옵션에서 만기가 3개월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2개월 25일이 지나서 이제 5일밖에 만기가 안 남은 옵션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옵션의 가치는 그 옛날 3개월 전보다는 이제 5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만기에 대해서 대충 가격을 더 어느 정도 더 가깝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 대충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옵션 가격 같은 경우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옵션 매입자 같은 경우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옵션을 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클수록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요. 더 크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거고, 더 반대쪽으로 커진다면 옵션을 포기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옵션이란 게 기초자산의 몇 %만을 투자를 해서 기초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몇십 배, 몇백 배의 이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게 옵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그리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크게 출렁거릴수록 그 꿈의 그런 크기도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근데 그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또 지지부진하고 또 시간만 가다 보면은 사실 그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의 변동폭이 클수록, 그리고 만기가 오래 남아 있을수록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네. 예.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싸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과장님, 그 주변에서 이제 신문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런 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기업의 임원들, 임직원이 무슨 이제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해서 뭐 굉장히 이익을 챙겼다라든가 이런 뉴스들을 좀 많이 듣는데 예. 스톡 옵션의 옵션도 여기 이 옵션인가요? 똑같은 옵션입니다. 어저께도 그 미국의 모 회사들이 이제 그 성과급 장치를 벌렸다고 이제 신문에 났던데요. 그 국가마다 또 회사마다 뭐 당연히 다르긴 하지만 신문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스톡 옵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뭐 어떤 회사의 CEO에게 뭐 연봉 대신 스톡 옵션을 지급키로 했는데 몇 년 후 회사 주가가 올라서 크게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대로 접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스톡 옵션이란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급여나 상여금의 일부로 이제 대신 지급을 하는 제도가 이제 스톡 옵션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몇백억 원의 스톡 옵션을 지급했다 이런 말들이 들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어려운 때에 왜 그런 돈을 그쪽 한 사람한테만 주냐고 이제 그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셨는데요. 사실 그 CEO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그 이러한 그런 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 행사로 그 돈을 받는 거라 사실 뭐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주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돌려주는 게 즉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이루는 게 회사 경영의 목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주가를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혹시 대리 문제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CEO에 임명된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주주 전체의 가치의 극대화보다는 개인 가치의 극대화를 꾀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긴 많겠죠. 사람이니까요. 근데 네. 예, 이러한 대리 문제란 이렇게 대신 그 자기의 권한을 부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전체를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자기만을 일할 때의 문제를 이제 대리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스톡옵션 제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되면은 즉 주주가 되는 거죠. 그 사람도 내가 뭐 네가 이 주가를 20%를 올리면은 내가 그에 대한 그 경우에 얼마를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주주화 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대리인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전체의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대리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스톡옵션인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CEO들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회사의 주가를 올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스톡옵션을 당연히 부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회사의 주주가 CEO나 직원들에게 콜옵션을 이제 매도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기간이 장기이고 또 자유로운 매매만 불가능하다는 점만 다를 뿐 그 일반 콜옵션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 스톡 옵션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의외로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어서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뿐인데요. 가장 좋은 예는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미리 지급을 하죠. 그리고 장래에 질병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보험사로부터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험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옵션의 그런 그 가격인 프리미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장 기간의 종료 실장은 이제 만기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건강 수준 자체가 기초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질병 발생이 이제 행사 조건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질병이 발생할 때 받는 보험금 자체가 그 옵션의 수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생활에는 옵션을 이용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름만 달리할 뿐 굉장히 많은 걸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냥 보험은 보험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역시 보험이 또 그렇게 옵션 구조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변형된 거죠. 네. 이런 부분이 가장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파생 상품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선물, 옵션 그리고 수합 이렇게 우리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아봤잖아요. 네. 아직도 해주실 말씀이 내용이 남아 있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파생 상품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고 또 많기 때문에 할 얘기는 많이 남아 있죠. 근데 주로 이제 접하시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최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건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하락 출발 후 시가에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네. 되겠죠. 근데 평균 베이시스는 0.03으로 간신히 콘텐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다 아시나요? 네, 사실 일반- 이제 예. 뭐 듣기는 많이 듣고 기사에서 워낙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는 하는데 사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한번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면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참 또 그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이 경제신문이나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한번 알고 들으시면 굉장히 또 재밌는 게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베이시스란 말은 제가 이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다 기억이 나시죠? 나셔야 됩니다. 베이시스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옵션에서 베이시스라고 하면은 그 선물 시장에서 그 베이시스를 하면 선물과 현물의 가격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물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의 보유 비용을 가산하여 계산을 하므로 현물의 보유 비용은 베이시스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이론 가격에서 보유 비용을 제거하면 그게 현물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쇼파를 샀는데 그 쇼파를 오늘 사는 거하고 일주일 후에 사는 거하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내가 그 쇼파를 일주일 후에 사겠다고 하면 어디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일주일 후에 인도받을 때 사실 그 가격에다가 창고 보관 비용까지 들어가는 게 실제 그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선물 가격은 현물에다가 보관 비용을 합한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베이시스의 구성 요소는 그 현물 보유 비용, 말씀드린 이 보유 비용 외에 당연히 그 시장 심리가 더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이 선물 가격과 선물 이론 가격을 다르게 하는 그런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좀 당연히 시간과도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을 텐데요. 즉 베이시스는 현재의 가격을 미래 시점까지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선물 가격은 당연히 현물 가격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싸야 하겠죠.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관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더 비싸져야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 미래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장에서는 당연히 미래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일정한 보상이 더 플러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간단한 예를 들면 뭐 원가 1,000원인 A라는 상품을 일주일 후에 팔 때는 그 일주일 동안 이 상품을 보관한 비용이 추가가 된다고 이제 앞에 제가 효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합리적인 시장에서 당연히 미래 가치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합리적인 시장에서는 당연히 베이시스가 플러스인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시장은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아니죠. 그런 네. 경우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항상 합리적이지만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는 말씀드린 대로 선물에서 현물 가격을 뺀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베이시스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론가와 현가의 차이인 이론 베이시스가 있고요. 시가와 현가의 차이인 그런 시장 베이시스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 베이시스를 이런 식으로 그 차이라고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합리적인 시장에서는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는 항상 보관 비용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콘텐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베이시스가 정상적인, 즉 베이시스가 플러스인, 즉 선물이 현물보다 가격이 높은 상태를 콘텐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은 고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매도를 하고, 왜냐하면 선물은 더 비싸니까요. 콘텐고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현물을 매수하게 되겠죠. 이러한 지역 배경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를 걸어둘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콘텐고와 반대되는 개념이 그 밑에 있는 백오데이션이 있습니다. 그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더 싼, 즉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콘텐고와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또 이제 발동이 되겠죠. 근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선물 가격은 이론 가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기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향후에 전망이 비관적일 경우에는 이론 가격보다 낮게 형성이 되곤 또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선물 시장과 같이 그 보유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해지를 위한 기관 투자자들의 그 선물 매도가 큰 비중을 차지해서 수급 구조상으로도 매도 세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오히려 선물 가격이 이론 가격보다 낮게 또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용어가 어려우시면 간단하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선물과 현물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기일까지는 계속 이런 차이가 계속 뭐 증감을 계속 하겠지만 점차 그 규모는 작아지다가 만기에서는 당연히 그 차이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드린 그 이론과는 달리 변수가 많아서 그 베이시스의 크기에 따라서 해지 효과가 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해서 만기로 갈수록 베이시스는 0으로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베이시스 변동에 따른 해지 효과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그 해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선물이 맨 처음 나와서 뭐 하는 것들은 해지를 하기 위함이죠. 내가 만약 장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환율이 말씀드린 대로 변동이 막 됐다. 그러면 뭐 1,000원짜리가 500원이 되고 1,000원짜리가 1,500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나중에 그 이후에 이거를 영속적으로 같은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선물로 똑같이 1,000원으로 산다고 계약을 해버리면 가격의 변동성에 대해서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걸 네. 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베이시스 변동에 따라서 이런 리스크를 해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설명이 약간 어려우셨다고 이해를 하시면 방금 그 말씀드린 예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그 시장 베이시스 그리고 콘텐고라든가 백어데이션이라든가 이런 개념만 확실하게 잡고 계셔도 왜 그런 기사가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또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는데도 훨씬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정말 많은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관계상. 예, 네, 뭐가 그 더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에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낙인 나가웃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또 새로운 내용이군요. 자, 화면을 잠깐 보시죠. 네. 그 나킨 나가웃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키코라 그래서 생겼었고 최근에 옵션에 대한 손실이 많이 그때 금융위기 때 있었어가지고 나킨 나가웃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왜 권투에서 너가웃 됐다 그러면은 경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쉽게 낙아웃은 맞으면 사라지는 옵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키는 맞으면 생겨나는 옵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옵션 같은 경우는 거래 시점에 권리가 생겨서 만기까지 계속 그 권리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이 거래된 옵션 중에서는 만기 이전에 기초 상품의 가격이 미리 설정된 어떤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옵션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옵션과 같은데요. 이 옵션은 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3개월 만기의 풋옵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만기 전 한 번이라도 기초자 상품의 가격이 그 나가웃 레벨인 950원에 도달을 하면은 권리가 없어지고 옵션이 소멸해버리는 그런 옵션입니다. 여기 KO가 나가웃의 줄임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970원에 산 후에 1000원이 되면은 팔면은 30원이 이익이 남겠죠. 근데 이게 한 번이라도 950원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옵션이 사라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맞으면은 그 나가웃 되는 옵션을 그 나가웃 옵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나가웃 옵션은 콜옵션, 풋옵션 두 경우 다 가능하고요. 그 나가웃 레벨의 위치도 행사 가격의 위나 아래 등 아무 때나 더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옵션이 있으면 당연히 없었다가 생기는 옵션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사실 반대로. 예, 실생활에서는 이 낙인 옵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계약 시점에는 그 옵션이 없는 것과 같다가 어느 행사 가격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어떤 미리 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생기는 옵션을 이 낙인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낙인 레벨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3개월 후에 1000원에 달러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지금 당장은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지만 만기 전에 제가 어떤 상품 기초자산이 가격이 되면 생긴다 그랬어요. 950원이 되면 이거는 옵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950원이 되면은 당연히 그냥 콜옵션이 생겨가는 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낙인 옵션, 뭐 나가웃 옵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낙인 나가웃이 나오시면 이런 식으로 나가웃은 맞으면 없어지는 옵션, 낙인은 생기는 옵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상품의 구조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다른 상품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네.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옵션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나면 그 중심은 굉장히 단순한데 하도 파생적으로,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파생해서 많은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래서 또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것 뿐이죠. 네, 네. 뿐인 게 아니라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네. 어느덧 슬기로운 펀드 생활 58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쪽지 시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퀴즈 문제하고 정답부터 발표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지난주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선물 거래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장외에서 하게 된다면은 무슨 거래라고 할까요가 문제였었는데요. 네,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선도 거래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선도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선도 거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이번 주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3분 추첨을 했는데요. 닉네임 이분이 오킹일까요? 아니면 오케인일까요? 네, 오킹 21 그리고 설봉님 하늘천사 를 닉네임으로 쓰시는 3분 저희들이 추첨을 했습니다. 이 3분께 상품으로 저희들이 경제 관련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수령하시는 방법은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그러면 또 이번 주 문제를 출제를 해주셔야죠. 네. 어떤 문제일까요? 그 오늘은 당연히 옵션의 종류에 관한 문제를 드리겠는데요. 네,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네,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입니다. 그 옵션 만기일 이전에 아무 때나 권리 행사가 가능한 옵션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문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옵션 종류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옵션 만기일 이전에 아무 때나 권리 행사가 가능한 옵션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은 커피 중에서 아메리카노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거는 과장님께서 방송 전에 저에게 주신 힌트였는데 제가 써먹었습니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이번 주에도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쪽지 시험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3분을 추첨해서 이번 주도 경제 관련 도서를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다시 보기를 통하시면 이 퀴즈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펀드 생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진동희 과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주 동안 파생상품 얘기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슬기로운 펀드 생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해 첫 주 신나게 생활하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